세계 안보 질서가 하룻밤에 뒤집혔습니다. 백악관이 한 나라에 비밀각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 당신네 무기 개발 당장 멈춰라. 대신 우리 무기를 연간 200억 달러어치 사라.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제국의 명령을 어떻게 거부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라는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어떻게 총도 없는 나라가 제국의 심장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한 줄의 각서가 전쟁을 만들고 한 줄의 대답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몰랐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총은 우리가 쥐어도 방아쇠는 남의 손에 맡기라. 2025년 9월 26일 새벽 2시 17분 청와대 지하 3층 비밀 회의실. 검은 봉투가 테이블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봉투를 집었어요. 종이의 차가운 질감이 그의 손끝을 파고들었죠. 밀폐된 공간엔 눅눅한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에어컨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틱틱 회의실을 채웠죠. 첫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붉은 활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총은 우리가 쥐어도 방아쇠는 남의 손에 맡기라. 그 아래엔 더 굵은 숫자가 박혀 있었죠. 연간 200억 달러. 내용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독자 방위 산업을 즉각 중단하라. KF-21 전투기, K2 전차, 천국 미사일 개발을 모두 멈추라는 거였죠. 대신 미국산 무기를 연간 200억 달러어치 구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명령이었죠. 외교부 차관 김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독자 개발 중단이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총을 쥐고도 방아쇠는 남이 당기라는 겁니까? 눅눅한 공기가 폐부를 짓눌렀어요. 누군가 종이 넘기는 소리만 회의실을 채웠죠. 각서 두 번째 페이지엔 더 구체적인 조건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개발 중단 시한, 구매 품목 리스트, 위반 시 제재 조항. 모든 문장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같은 날 오전 9시 워싱턴 DC. 저는 마이클 로웰입니다. 58세, 국제안보 칼럼니스트죠. 30년간 한 가지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작은 나라는 결국 강대국에 굴복한다. 그날 아침 제 신념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이었죠. 각서 봤어요? 방금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무슨 각서요? 군사 협박 각서요. 월러스가 보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시간 뒤 각서 사본이 제 이메일로 도착했어요. PDF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의 붉은 문구가 눈을 찔렀죠. 총은 우리가 쥐어도 방아쇠는 남의 손에 맡기라. 그 밑엔 2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00억 달러. 한국 GDP의 약 1%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8,000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숫자였죠. 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였죠. 오후 2시 백악관 상황실. 월러스 보좌관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무기는 거래물입니다. 한국은 대체 가능하죠. 회의장엔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들의 자만은 천장까지 닿을 듯 했습니다.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죠. 월러스는 계속 말했어요. 작은 나라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각서를 다시 읽었어요. 데이터는 미국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모든 지표에서 미국이 압도적이었죠.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30년간 봐온 역사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직감은 달랐습니다.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역사 속에서 방아쇠를 남에게 맡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필리핀. 그들은 모두 자주 국방을 포기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죠.
독립은 종이 위의 선언이 아니라 총구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밤 서울 시각으로 새벽 3시 42분. 소식통이 다시 전화했어요. 대통령이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각서를 읽고 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어요. 소식통의 숨소리만 들렸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뭐라고요? 방아쇠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나라가 정말로 강대국에 맞설 수 있을까요? 200억 달러라는 협박 앞에서 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논리는 불가능을 말했지만 그 한마디는 가능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꽃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아무도 몰랐죠. 9월 27일 오전 6시 30분 뉴욕 월스트리트.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속보였죠. 한국 기업 신용 리스크 급등.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무디스와 S&P가 삼성, 현대차, SK의 신용등급 재검토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하루만이었어요. 각서가 공개된 지 24시간도 안 됐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모니터 세대를 켰죠. 왼쪽엔 코스피 지수, 가운데엔 환율, 오른쪽엔 뉴스 피드가 떴습니다. 코스피가 열리자마자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빨간 숫자가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환율은 1,450원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1,500원을 돌파했죠. 원화 가치가 하루 만에 3% 넘게 증발한 겁니다. 시작됐군. 저는 중얼거렸어요. 30년간 이런 패턴을 수없이 봤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의 일본, 1997년 외환위기의 한국, 2015년 루블 폭락의 러시아. 강대국이 압박하면 시장이 먼저 무너졌죠. 그 다음엔 정부가 굴복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에선 월러스 보좌관이 보좌진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맹국을 움직이는 건 쉽습니다. 불이익을 경고하면 되죠.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외교부에 동시 통보했습니다. 한국 편에 서는 나라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요. 회의장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죠.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48시간 안에 항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조금 뒤 파리에서 제 오랜 친구 장 피에르가 전화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수석 고문이었어요. 마이클, 미국이 우리에게도 압박을 넣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편에 서지 말라고 했어. 무역 협상 재검토를 언급하더군.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우리도. 선택지가 많지 않아. 전화를 끊었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985년에 일본이 다시 떠올랐죠.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이 엔화 절상을 요구했을 때 일본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굴복했어요. 이후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죠. 정오가 되자 뉴욕타임스 일면이 떴습니다. 한국, 미국 요구 검토 중. 부제가 붙었어요. 청와대 내부 대응 방안 놓고 격론. 로이터도 비슷한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정부 선택의 기로에 서다. 추측성 기사들이었죠.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논조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결국 굴복할 거라는 겁니다.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어요. 동료 칼럼니스트들, 싱크탱크 연구원들, 외교관들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일주일? 한 달?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바라봤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죠. 오후가 되어 서울에서 소식통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부 회의 중입니다. 일부 참모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데?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타협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 경제의 30%가 수출에 의존합니다. 그중 25%가 미국과 관련돼 있죠. 금융 압박까지 더해지면 한국 경제는 3달을 못 버팁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런던 금융가에선 한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10년물이 3.5%에서 4.2%로 뛰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 만에 50억 달러가 빠져나갔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라면 일주일 안에 300억 달러가 증발할 거였어요. 한국 외환 보유액의 7%였습니다. 2달이면 위기 수준에 도달하죠. 브뤼셀에선 유럽연합 외교안보 대표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한국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는 한미 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죠. 중립을 지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실상 미국 편이었어요. 저녁 무렵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가 익명으로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1985년 우리도 미국에 맞섰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NHK가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한국의 선택, 제투의 플라자 합의될까? 전문가들이 줄지어 나와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버틸 수 없습니다. 시장이 먼저 무너질 겁니다. 정부는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들이 맞았어요. 역사가 증명했죠. 작은 나라는 강대국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외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야. 뭔가 다르다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 경력에서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죠. 저녁 늦게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예고. 저는 모니터 3대를 모두 CNN으로 맞췄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서울은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죠. 소식통이 전화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카메라 앞에 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청와대 브리핑룸에 불이 켜졌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첫마디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다만 방아쇠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백악관에선 월러스 보좌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저 미친놈이. 뉴욕에선 월스트리트 저널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대통령, 미국 요구 정면 거부. 뉴욕타임스가 바로 뒤를 이었어요. 이재명, 위험한 도박 시작.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면을 갈아엎었습니다. 한국 전례 없는 도전장. 제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화면만 응시했죠. 화면엔 여전히 빨간 숫자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3.2%, 환율 1,520원, 국채 금리 4.3%. 단 하루 만에 차트 위의 숫자들이 사람들의 삶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국민의 지갑을 쥐어짜는 듯 했죠. 그러나 내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서며 전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명분의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9월 27일 밤 워싱턴 DC 제 사무실. 청와대에서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대통령, 내일 새벽 CNN 생중계 인터뷰 진행.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명분으로 맞서겠다는 건가? 30년간 봐온 패턴과는 달랐어요. 작은 나라는 보통 침묵하거나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죠. 공개 선언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9월 28일 새벽 CNN 스튜디오. 한국 대통령이 검은 양복에 파란 넥타이를 메고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 세대를 켰죠. 생중계를 놓칠 수 없었어요. 앵커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까? 대통령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서명했다면 두 가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첫째, 1997년 IMF 사태의 재발입니다. 당시 우리는 58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죠.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둘째, 제 탄핵입니다. 국민은 다시는 그런 굴욕을 원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앵커가 메모를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말을 이었죠. 우리는 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아쇠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제 등골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0년간 작은 나라는 굴복한다는 논문을 써온 제가 지금 그 전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CNN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질렀습니다. 우리는 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이들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번역 문장이 3번 반복됐어요.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장피에르였습니다. 마이클, 지금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믿을 수가 없군. 저 눈빛을 봐. 명분을 무기로 쓰고 있어.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다르긴 해. 전화를 끊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존중과 상생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서울 광화문 소식통이 현장 영상을 보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CNN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광장엔 10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거였죠. 한 시민이 울고 있었어요. 다른 시민은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가 한 여성을 클로즈업했어요. 처음엔 불안했어요. 경제가 무너질까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옆에 있던 남성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IMF 때 뭘 당했는지 기억해요. 다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광장의 공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분열됐던 여론이 단숨에 결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동시에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죠.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명분 전쟁 선포. 로이터가 바로 뒤를 이었어요. 이재명 주권 카드 꺼내들다. 백악관 상황실 워싱턴 소식통이 전화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월러스가 책상을 쳤대요. 뭐라고 하던가요? 명분 따위로 경제를 막을 순 없다고요.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달랐습니다. 코스피가 열렸어요. 어제 마이너스 3.2%로 마감했던 지수가 플러스 1.8%로 반등했습니다. 환율은 1,520원에서 1,480원으로 내려갔죠. 저는 차트를 응시했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명분에 반응하고 있다고요. GDP 1%를 흔들 각서보다 주권 선언이 더 강력했던 겁니다. 장피에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우리 외교부가 움직이고 있어. 어떻게? 한국 지지 성명 준비 중이야. 독일도 마찬가지래. 미국 압박은? 상관없대.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게 우리 입장이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외교안보 대표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베를린에선 독일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자주 국방은 모든 국가의 기본 권리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193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건조한 공기가 회의장을 채웠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동맹은 수탈이 아니라 존중과 상생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작은 나라라는 이유로 방어할 권리마저 포기해야 합니까?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 대표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1997년 우리는 58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주권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8,000명의 국방연구원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릴 뻔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10명, 20명, 50명. 회의장의 절반이 박수를 쳤죠. 파리에선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맹국 간 관계는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용기, 동맹의 재정에. 도쿄에선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의 입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HK 해설위원은 달랐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논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힘의 논리가 명분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뉴욕 타임스가 일면을 바꿨어요. 명분의 전쟁, 한국이 주도권 잡다.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코스피 플러스 2.3%, 환율 1,470원, 쏟아지는 지지 성명들. 숫자와 명분이 동시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힘의 논리가 명분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저는 처음 봤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미국은 더 교활한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한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9월 28일 저녁 워싱턴 백악관. 제 휴대폰에 백악관 긴급 브리핑 알림이 떴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어요. 월러스 보좌관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비자 수수료도 10배 인상합니다. 커피 잔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25%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번졌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 연간 1,200억 달러. 25% 관세면 300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었죠. 화면 속 월러스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무역 협력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제 모니터 왼쪽에서 코스피 선물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빨간 숫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서울에서 소식통이 전화했습니다. 삼성 주가가 무너지고 있어요. 얼마나? 7% 넘게 떨어졌어요. 현대차는 8%입니다. 환율도 움직였습니다. 1,470원에서 순식간에 1,550원으로 치솟았어요. 하루 만에 원화 가치가 5% 넘게 폭락한 겁니다. 뉴욕 타임스가 긴급 기사를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위험한 포퓰리스트.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했어요. 한국 국제 질서를 흔드는 불안 요소. 제 이메일함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이번엔 논조가 달랐어요. 한국이 너무 멀리 갔다는 거였죠. 동료 칼럼니스트 한 명이 썼습니다. 마이클, 한국은 자살하고 있어. 데이터를 봐. 버틸 수가 없어.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트만 바라봤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지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유럽 대표단 앞에서 말했어요. 한국과의 무역 협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동맹국 여러분도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대표와 프랑스 대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제까지 한국을 지지했던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 피에르가 전화했어요. 마이클,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어느 정도인데? 우리 외교부에 직접 전화가 왔어. 한국 지지를 철회하라고. 어떻게 할 건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 압박이 생각보다 훨씬 세. 서울 청와대 소식통이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부 회의가 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참모들이 둘로 갈라졌답니다. 타협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한 참모가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어요. 지금 물러서면 영원히 무릎 꿇습니다. 다른 참모가 맞섰답니다. 25% 관세를 어떻게 견딥니까?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명분을 잃으면 끝입니다. 회의실엔 긴장감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침묵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저녁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여론이 칼날처럼 갈라지고 있었어요.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충돌했습니다. 경제가 먼저입니다. 명분으로 밥 먹습니까? IMF 때를 잊으셨습니까? 주권을 팔면 끝입니다. 댓글창은 전쟁터였어요. 찬성과 반대가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편과 적이 갈라졌죠. 침묵조차 하나의 선택으로 비쳤습니다. 저는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는 한국이 버틸 수 없다고 말했어요. 25% 관세, 10배 오른 비자 수수료, 주가 7% 폭락, 환율 5% 급등. 모든 숫자가 한국의 패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저는 이 싸움이 단순한 경제전이 아닐 거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밤 비자 수수료 인상의 파급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유학생 15만 명, 교민 180만 명. 그들의 발이 묶이기 시작한 겁니다. 비자 갱신 비용이 하루아침에 10배로 뛰었어요. LA에서 한 교민이 인터뷰했습니다. 20년 살았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우리를 인질로 잡는 거잖아요. 뉴욕에선 유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비자 갱신하려면 $16,000래요. 어떻게 구해요? 학교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숫자로 환산하면 35만 명의 한국인이 하루아침에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었어요. 워싱턴 상황실에선 월러스 보좌관이 보좌진들에게 말했습니다. 압박을 더 높여야 합니다. 한국이 무릎 꿇을 때까지. 보좌진 한 명이 물었어요. 유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관없어. 결국 그들도 우리 편이야. 저는 신문을 쥔 손에서 거친 종이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며 쓴내가 코끝을 찔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 소리만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모니터엔 여전히 빨간 숫자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코스피 마이너스 7.3%, 환율 1,560원, 외국인 자금 유출 80억 달러. 이틀 만에 130억 달러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저는 30년간 이런 패턴을 봐왔어요. 강대국이 압박하면 작은 나라는 무너집니다. 예외는 없었죠. 데이터가 그걸 증명했어요. 하지만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뭔가 다르다. 이번엔 뭔가 다르다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한국의 대기업들이 내놓은 한 장의 성명이 모든 판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9월 29일 새벽 서울 모처. 저는 소식통에게서 긴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삼성, SK, 현대 총수들이 청와대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삼성 본사. 삼성 부회장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CNN이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저는 모니터 3대를 모두 켰습니다. 부회장이 원고를 펼쳤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미국이 아닌 국내와 동맹국에 집중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조 원, 약 800억 달러였어요.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00억 달러를 요구했던 미국의 각서가 떠올랐죠. 한국은 그 4배의 돈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존중 없는 시장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코스피 선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로 급반등했어요. 환율은 1,560원에서 1,48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시간 뒤 SK 본사. SK 회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향 배터리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업계 소식통이었습니다.
마이클, 이거 진짜야? 뭐가? SK 배터리 없으면 우리 공장 절반이 멈춰. 테슬라, 포드, GM 모두 SK 배터리 쓰고 있어.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SK는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5%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연간 120억 달러 규모였죠.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현대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해군조선 부품의 우선 납품처를 유럽으로 전환합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현대는 미 해군 함정 정비에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구축함 12척, 항공모함 3척이 현대의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죠.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 소식통이 전화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월러스가 책상을 내려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00억 달러짜리 협박이 800억 달러의 역습으로 돌아왔다고 소리쳤대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고요. 저는 펜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똑 하는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차트 위 붉은 선이 급상승하고 있었어요. 코스피 플러스 4.2%, 환율 1,450원, 외국인 자금 유입 50억 달러. 어제까지 빠져나가던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전이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과 공급망이 새로운 무기였다.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800억 달러 투자 카드 발동. 블룸버그가 뒤를 이었어요. 공급망 전쟁, 미국이 밀린다. 저녁 실리콘밸리에서 빅테크 CEO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소식통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애플, 구글, 테슬라 CEO들이 모두 참석했다고요. 한 CEO가 말했답니다. 삼성 반도체 없으면 우리 생산 라인 70%가 멈춰요. 다른 CEO가 물었답니다. 대체제는? 없어요. 최소 2년은 걸려요. 회의장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삼성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43%, 낸드 플래시 시장의 33%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600억 달러 규모였죠. SK는 배터리 35%, 현대는 조선 부품 40%. 숫자를 더하니 1,20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200억 달러의 6배였어요. 장 피에르가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봤어? 보고 있어. 믿을 수가 없어. 한국이 이런 카드를 숨기고 있었다니. 나도 몰랐어. 유럽도 움직이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우리 쪽으로 투자를 돌린대.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기업의 유럽 투자를 환영합니다. 공정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베를린에선 독일 경제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삼성, SK와 100억 유로 규모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워싱턴에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이 모두 모였다고 소식통이 전했어요. 국방장관이 말했답니다. 해군 함정 12척이 정비를 못 받으면 작전 불가입니다. 재무장관이 답했답니다. 빅테크가 무너지면 GDP 2%가 증발합니다. 국무장관이 물었답니다. 대안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30년간 봐온 패턴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가 강대국에 무릎 꿇는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아닌 기술과 공급망이 새로운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5.1%, 환율 1,430원, 외국인 자금 유입 80억 달러. 그들이 요구한 200억 달러의 계약 대신 한국은 공급의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단 하루 만에 미 해군 전력과 실리콘밸리 공장을 동시에 멈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9월 30일 새벽 태평양 미 해군 기지. 제 휴대폰에 국방부 소식통에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항모 출항 준비가 중단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한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정비 불가.
책상 위 물잔을 집었습니다. 얼음이 녹아 미지근해진 물을 한 모금 삼켰어요. 목구멍이 따끔거렸습니다. 해군 기지 정비실 정비장교가 함장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산 부품이 없으면 함대의 40% 이상이 뜨지 못합니다. 함장이 물었습니다. 대체제는?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부품은 특수 규격이에요. 함교의 붉은 경고등이 차례로 점등됐습니다. 띠링, 띠링, 알람음이 울렸어요. 함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비실엔 기름 냄새만 가득했죠. 차가운 금속 바닥이 발밑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국방부 내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PDF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 붉은 글씨로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함대 가동률 62%에서 40%로 구축함 12척, 항공모함 3척이 정비 대기 상태로 전환됐다고 했어요. 출항 예정이던 작전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태평양에 배치된 7함대 전력의 절반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같은 시각 실리콘밸리 애플 쿠퍼티노 본사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소식통이 현장 사진을 보냈어요. 라인에 붙은 경고판이 보였습니다. 필수 반도체 부품 미납으로 생산 중단. 직원 3,000명이 귀가 조치됐다고 했어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터리 공급 차질로 라인의 60%가 멈췄죠.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한 공장엔 이상한 정적만 흘렀습니다. SNS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엔 실시간으로 글이 쏟아졌어요. 공장 노동자들이 현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멈춰선 라인, 빈 작업대 귀가하는 동료들. 실업에 대한 불안이 댓글창을 채웠죠.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애플 생산량의 70%, 테슬라 생산량의 60%가 타격을 받았어요. 하루 손실액만 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일주일이면 350억 달러, 한 달이면 1,500억 달러였죠.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 국방장관이 긴급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함대 가동률이 62%에서 40%로 급락했습니다. 월러스 보좌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총은 우리가 쥐었는데 왜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는 거지? 회의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무장관이 침묵을 깼습니다. 빅테크 생산 차질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플 -8%, 테슬라 -12%입니다. 나스닥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루 만에 2,000포인트가 증발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3조 달러였죠. 런던에선 영국 국방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한국 부품 공급 차질은 우리 해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구축함 투척이 작전 불가 상태입니다. 캔버라에선 호주 국방부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작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타와에선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어요. 공급망 전쟁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기자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어요. 동맹국도 타격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부품에 의존하는 건 미국만이 아닙니다. 저는 모니터에 표시된 수치를 바라봤습니다. 62%에서 40%로. 숫자가 추락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제국의 심장 박동이 멎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장 피에르가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진짜야? 진짜야. 함대가 멈췄다고. 40%가 작전 불가래.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봐온 것 중 최악이야. 나도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녁 펜타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합참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소식통이 전했어요. 태평양 함대의 작전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됐습니다. 대통령이 물었답니다. 복구 기간은 최소 석 달입니다. 대체 부품을 구하려면요. 석 달? 네. 한국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뉴욕에선 월스트리트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5%, S&P 500 마이너스 6%.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렸어요. 거래소 전광판엔 빨간 숫자만 가득했습니다. 블룸버그가 긴급 특집을 냈습니다. 공급망이 멈추자 제국이 흔들린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일면을 갈아엎었어요. 한국의 역습, 미국 안보 위협. CNBC에선 경제 전문가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공급망 지배력이 새로운 국력입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끝을 파고들었어요. 모니터엔 여전히 붉은 숫자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함대 가동률 40%, 빅테크 생산 차질 60%, 나스닥 마이너스 2000포인트, 시가총액 증발 3조 달러.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국의 심장이 멎어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30년간 믿어온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대국이 총을 쥐어도 방아쇠를 당길 수 없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죠. 군사력도 경제력도 외교력도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공급망이 새로운 무기가 된 세상이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이었죠. 그러나 진짜 무너진 것은 군대도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곧 동맹의 이름 자체가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9월 30일 오후 브뤼셀 유럽연합본부. 긴급 외교장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 휴대폰에 실시간 중계 알림이 떴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의장엔 27개국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미국 대표단도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 동맹국입니다. 외무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어요. 압박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존중만이 답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프랑스 대표였어요. 그 다음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회의장의 절반이 박수를 쳤습니다. 커피 향이 감도는 회의실에 긴장된 공기가 흘렀어요. 미국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EU 27개국 중 18개국이 한국 지지 성명에 동참했어요. 67%였습니다. 프랑스 외교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동맹은 일방적 명령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의 약속입니다. 다시 박수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컸어요. 오타와와 캔버라에선 거의 동시에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의 자주국방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가 원고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동맹의 정신에 반합니다. 기자석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지 않습니까? 동맹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향입니다. 캔버라에선 호주 외교장관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CNN이 긴급 자막을 띄웠습니다. 동맹국들 워싱턴에 도전하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30년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소식통이 비공개 녹취록 일부를 전해줬어요. 재무장관이 말했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단순한 200억 달러 계약이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다고 했어요. 신뢰 그 자체입니다. 월러스 보좌관은 얼굴을 감싸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회의실엔 무거운 정적만 흘렀다고요. SNS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 해시태그가 떴어요. 해시태그 STANDWITHKUREA, 해시태그 RESPCTSOVERIGNTY. 저는 실시간 트렌드를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1위였어요. 게시글 수를 세어봤습니다. 500만 건이 넘었어요. 유럽, 북미, 아시아, 중동에서 사람들이 한국 국기 이모티콘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물결이 화면을 채웠죠. 한 독일 시민이 올린 글이 10만 리트윗을 받았습니다. 작은 나라의 용기가 큰 나라의 오만을 이긴다. 프랑스 시민은 이렇게 썼어요.
동맹은 지배가 아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백만 명의 연대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장 피에르가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봤어? 보고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유럽이 미국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건 이라크 전쟁 이후 처음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책상 위에 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긴급 기사를 냈습니다. 동맹의 균열, 백악관 고립. 워싱턴 포스트도 일면을 바꿨어요. 유럽, 캐나다, 호주, 한국 편 들다. 저녁, 백악관 브리핑룸.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동맹국들의 성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동맹은 견고합니다. 하지만 18개국이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대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제국의 그림자가 갈라지다. 가디언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동맹은 칼이 아니라 거울이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맹은 칼이 아니라 거울이어야 한다. 30년간 봐온 동맹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강대국이 명령하고 작은 나라가 따르는 구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상호 존중과 공정함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싹트고 있었죠. 도쿄에선 일본 외무성이 조심스럽게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중립적 표현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미국의 압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워싱턴에선 의회가 술렁거렸습니다. 민주당 의원 30명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어요. 한국에 대한 압박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화당 의원 일부도 동조했죠. 백악관은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동맹국도 의회도 국제 여론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월러스 보좌관이 주도한 강경책이 완전히 역풍을 맞은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EU 18개국 지지, SNS 해시태그 500만 건, 의회 서한 30명.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제국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거울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불평등과 강압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 균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새로운 질서의 씨앗이 곧 전 세계를 흔들게 될 테니까요. 10월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국가안보회의실. 한국 대통령이 참모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켰어요. 화면 속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리고 방아쇠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명, 2명, 10명. 회의장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30년간 봐온 패턴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작은 나라가 제국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고 있었죠. 오후 뉴욕 유엔 본부. 한국 대표단이 특별총회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단상에 올랐어요. 공정한 상호성 원칙을 제안합니다. 193개국 대표단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맹은 일방적 명령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공정한 교환이어야 합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은 이 원칙을 지지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뒤를 이었어요. 프랑스도 동참합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유럽 국가들이 차례로 손을 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동참했어요. 아프리카에선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었습니다. 40개국이었어요. 유엔 회원국의 약 20%였습니다. CNN이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역사적 순간입니다.
새로운 국제연대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삼성, 현대, SK 총수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발표했어요. 공급망 상생 컨소시엄을 설립합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닌 함께 쓰는 방아쇠입니다. SK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유럽, 아시아, 북미의 기업들과 공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현대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지배의 도구가 아닙니다. 상생의 자산입니다.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 시민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소식통이 현장 영상을 보냈어요. 촛불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물결이 밤하늘을 밝혔어요. 아이 손을 잡은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눈물 흘리는 노인도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자주와 존중의 시대. 함성이 광장을 울렸습니다. 소리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밤 공기엔 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른 시민이 말했습니다.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촛불의 온기가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듯 했어요. 워싱턴에선 백악관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대변인이 짧게 말했어요.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압박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대신 대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장 피에르가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역사를 목격했어. 그래. 30년간 이런 건 없었어. 나도 알아. 이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달라질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방아쇠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는 나라. 제목을 적었어요. 30년간 써온 수천 편의 칼럼보다 이 순간의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9월 26일 새벽 검은 봉투가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던 순간부터요. 200억 달러의 협박, 800억 달러의 역습, 함대 가동률 40%, 20만 명의 촛불.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글을 쓰며 깨달았어요. 힘은 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쥔 손, 그 손이 누구의 것인가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총을 쥐었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아쇠는 한국의 기술과 공급망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술은 존중과 상생을 요구했습니다. 새벽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그날 역사가 다시 쓰였습니다. 작은 나라의 결단이 제국의 방아쇠를 멈추게 한 날이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은 방아쇠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는 나라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워싱턴 DC의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첫 아침이었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공정한 상호성 원칙, 공급망 상생 컨소시엄, 40개국의 국제연대. 모든 것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첫걸음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200억 달러의 압박 앞에서 주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한국의 결단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를, 아직 위험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